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하고 인더스트리 4.0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이렇게 설명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이렇게 설계하는 이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상위 계층과 사용만 하는 하위 계층으로 나누는데 두 개의 계층으로 분리되는데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상위 계층은 파격적인 대우와 보상 등의 특혜를 누리는데 그 하위 계층은 그걸 사용만 하는 계층은 AI에게 대체되어서 일자리를 뺏긴다라는. 오늘의 마지막은 일자리까지 제가 이야기를 통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나?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오픈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요즘에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진정 뭐라 그럴까 AI 코딩 기술을 꼭 반드시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것 또한 AI가 대체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최근에 제가 이제 리빙랩이라고 해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걸 대학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제도에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진짜 기술 AI 코딩 기술은 사실은 몰라도 된다.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서비스 기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난 시간에는 서울대가 경영학과에서 심리학과로, 심리학과에서 전산학과로, 전산학과에서 소프트공학과로 이제 점점 1등이 들어가는 어떤 과가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거의가 포화 상태가 이제 되게 되면 그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덜 중요하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획하는 사람, 서비스 기획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어쩌면 그 진리조차도 바뀌어가고 있는 게 지금 급속한 세대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일자리를 뺏기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일이면 또 그조차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궁극적인 큰 틀 안에서 무엇을 좀 더 배우고 무엇을 좀 더 노력해서 나의 50년을 살아갈 것인가. 요즘엔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한번 4차 산업혁명을 전체적으로 이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개의 요소를 데이터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그래서 언제, 어디에, 누구와 이것을 가상의 온라인 세계에 보내게 되면 우리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했던 편집 이런 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셀카를 찍습니다.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죠. 그런데 그냥 올리는 사람 없잖아요. 뽀샵을 하고 예쁘게. 내 나이가 이제 아바타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내 사진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어리게도 가능하고 이제 늘씬하게도 가능하고 또 어떤 다양한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 관한 것을 그대로 온라인 세계에 올려서 이것들을 데이터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세계를 보내주고 그런 불가능한 것들을 온라인에서는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제한적인 것들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는 더
많아진다는, 더 광범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세계의 어떤 편집과 복제를 통해서 나의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를 진화시켜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실 세계에 대한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터가 요즘에는 뭐 몇 시에 도착하고 어떤 것들 다 알려주죠. 그래서 현실에 있는 데이터가 옮겨져 가상의 공간으로 가서 단순히 지도의 위치를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교통체계,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어디로 가면 빠르는가, 시간, 공간, 인간의 노력을 전략시켜 주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서 왜 올라가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산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공간, 인간의 능력의 확장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지도를 가지고 모든 차 위치를 알 수 있고 뭐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데이터화되어서 가치를 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을 정하려고 국가는 에너지를 전략할 수 있고 최적의 시간을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 뭐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체 현상을 막아준다? 그러면 어쩌면 연간 그러니까 최적화 이런 비용들이 연간 5조를 추산을 해서 전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뭐야? 또한 생산성의 향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조합하고 있는가? 전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4차 산업혁명을 일단 우리는 한마디로 현실 세상과 가상 세상에 두 세계가 연결이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현실을 인간을 위해서 최적화시킨다. 인간을 위한 가치를 발현한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하고 이게 사실은 저의 주된 작업이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저는 저의 어떤 그 명상을 하려고 하는 그 길을 좀 더 바르고 빠르고 더 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클릭으로 된다라고 한때 클릭 이야기를 했었고요. 시장혁명이 결국 시장혁명이 우리가 플랫폼 혁명, 이 플랫폼 혁명이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어떤 뭐 스마트폰 예빙,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스마트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주도하고 있는 것들을 옛날에는 오프라인의 플랫폼에서만 팔았어요. 근데 가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가면서 진정한 플랫폼이라는 영역이 정해지죠. 바운더리가. 그러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O2O 혁명이 일어나면서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가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 때도 사실은 플랫폼 혁명이었어요. 그 플랫폼 혁명이 완전한 O2O 경계가 무너져 가는 것,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는 인더스트리 4.0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혁명 한번 보면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것들을 우리는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O2O의 가상혁명은 뭡니까? 물리성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가상성이라는 기준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성과 가상성의 차이점이 뭐지? 가상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한계 비용이 제로인 사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비용 사회는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후에 세 번째 섹터인 거예요. 우리 세상이요, 한계 비용 제로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시장혁명, 플랫폼혁명, 이 플랫폼혁명이 공유경제 온디맨드 우리 플랫폼혁명에서 배우셨던 것들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프로슈머 마케팅을 활용해서 우리가 단면 플랫폼이 3차 산업혁명이었다면 양면 플랫폼인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진화가 되는 것이죠. 1차, 2차, 3차 가상혁명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양면 플랫폼이 탈중앙화 시스템을 통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이 되었고 드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는 공간, 메타버스와 NFT라는 것들까지 우리가 전체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시면 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플랫폼의 성공 비결을 봤더니 바로 개방성이더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도요. 오픈소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암호학자들에게 비트코인 만들어서 사토시가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비탈릭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가치가 세상에 어떤 공헌을 할까, 어떻게 세상에 좀 더 좋은 일을 할까부터 차관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은 어떤 그 하나의 어떤 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부분으로 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될까? 했던 회사들은요, 결코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이런 모든 것들이요, 모든 회사들이 가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성공한 플랫폼 기업들은 커뮤니티 규모 확대인 거예요. 커뮤니티. 그래서 NFT는 뭐냐? 커뮤니티다 라고 종결 지었는데 플랫폼이라는 그 자체가 커뮤니티 확장을 통해서 가치를 발현하죠. 그래서 가상의 노동, 가상의 토지, 가상의 자본 이 이야기를 저희가 둘째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커뮤니티, 거대한 생태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 다음 수익 모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플랫포머들이요. 그냥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야 라고 각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공유경제 플랫폼, 그래서 OS는 대중성, 개방성, 네, 단순성, 세련미 이것에 목차를 두었었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연결성, 구글의 정보력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플랫폼의 가치를 창출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경향의 추출을 이루고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이게 플랫폼의 성공 요인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매슬로우가 이제 5단계 있다가 최근에는 8단계로 이제 제자들이 다시 만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1차 산업혁명이 아마존의 생존의 욕구인 것처럼 2차 산업, 우리는 좋은 물건을 싸게 쓰고 싶어하는 누구나 인간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욕구를 밑받침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마존은 이걸로는 적자죠. 뭘로 돈 번다고요? 클라우드, 서버 공간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은 생활의 안전의 욕구, 플라스틱 혁명, 자동차 혁명, 석유 이런 것들이 바로 2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러면서 광범위한 생활의 편리함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가상의 공간에서 표현의 욕구. 나는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아바타로 꾸며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욕구를 자극을 한 거예요. 드디어 애플은 특별히 나만이 인정받는 거. 애플 기계와 핸드폰, 삼성의 기계가요. 가격이 20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요. 실제로 기술력은요. 오히려 삼성이 더 좋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는 비싸게 할까? 그러면서 그들의 앱은 구글 플레이처럼 구글은 누구나에게 쓸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를 다 제공을 해주잖아요. 핸드폰 만드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에게. 삼성도 결국 구글 거 쓰잖아요. 그런데 애플은 애플 것만 쓰는 거야. 그냥 너 이거 핸드폰을 사야 내가 그 안에 서비스를 다 넣어줄게. 이게 구글, 애플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애플폰을 보면 쓰면서 약간 부의 상징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중의 욕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페이스북 안에서는요, 나라는 사람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많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 좋아요라는 게 어쩌면은 엄청난 앞으로의 이게 평판이에요, 우리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현금이라는 것들이 많이 필요했고, 현금이 있어야 건물을 샀고, 땅을 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건물이나 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언니가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 오는 거죠. 이럴 때 3차 산업혁명 속에서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아바타를 통해서 새로운 인정의 욕구를 자극을 했던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욕구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인정의 욕구를 떠나서 더 초월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초월의 욕구, 지능, 인문혁명, 아마 초월 명상 이런 것들이요. 4차 산업혁명 속에서는요. 더 가치 있고 더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그 초월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두셔도 첫째는 내가 평안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노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과 또 제가 마을의지 이야기를 했듯이 나는 세계에 와서 세계 누군가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결국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내적인 어떤 것들을 왜냐하면 기계 문명이 외적인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당연히 공허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 정체감이 사라지게 됐죠.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인간 르네상스 혁명 이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더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4차 산업혁명을 더 뛰어넘는 것은 이 초월에 가는 것, 지능에 가는 것, 지능이 인간과 기계가 거의 이제 같이 사용되는 것, 이런 인문혁명이 결국은 초월적 욕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이제 두 가지 장표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정리를 해본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저는 이제 이거를 개발하다가 멈췄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최근 한 몇 년간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좀 더 제가 공부를 좀 해서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완성은 안 되었지만 제가 4차 산업이 무엇인가, 언제, 그래서 혁명이 어떤 혁명이 일어났지? 자, 그러면 이제 기술, 어떤 기술들이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요, 4차는 1차, 2차, 3차, 4차. 4차 경계는 O2O가 무너지는 거. 이것들이 바로 부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이게 부의 흐름에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은요, 결국은 생산성의 향상인 거죠. 그래서 1차 기계혁명, 그리고 1, 2차 기계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3차에 이제 지능혁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능혁명이 1, 2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4차 경계가 오토가 허물어져서 우리는 인문혁명이 진정한 초월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차 인문혁명을 거치게 됩니다. 언제? 2025년도가 되면 기계혁명이 완성이 됩니다. 2035년도가 되면은요, 우리가 지능혁명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인간이 영생을 얻는 거 2045년도가 되면 완성이 됩니다. 어떤 혁명이냐? 정체성, 가치, 그리고 한계 비용 제로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세 번째 사회, 시장혁명, 플랫폼혁명, 그리고 공유경제, 온디맨드 경제의 혁명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버넌스를 보면 기하급수 성장, 도대체 이 기하급수 성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기술력들이요. 2025년도가 되면 완성이 된다는 게 한 2000년대, 2008년, 9년 이 기점을 통해서 기술력들이 엄청 발전하게 되죠. 그게 인더스트리 4.0의 계기인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보면서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경제, 사회, 문화 전체가 번갈아가고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게 되고 진정한 인간혁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모았죠. 데이터를 모았는데 우리의 데이터를 서버 공간에 대기업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자라는 게 웹 3.0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 웹 3.0이 블록체인의 완성 시점에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면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우리가 숫자화 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이제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의 데이터, IoT라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이루어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그것들이 AI가 통해서 가치를 발현해요. 이게 AI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가 인간 시간 공간 인간이 가상의 공간으로 올라가서 더 윤택하고 더 평화롭고 더 풍요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치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좀 더 인간의 능력을 확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융합, 초연결, 초지능.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야라고 보면 AI, 빅데이터, 5G, 위치기반 LBS, 블록체인, 3D 프린팅, 드론, 로봇, AR, VR, MR, 이제 XR까지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어서 초연결이 되는 거.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연결이 되고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고 1차 가상혁명, O2 혁명, 2차 가상혁명. 그래서 디지털의 오히려 아날로그화. 이게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초지능은 1차 혁명의 과정을 거쳐서 로봇, 2차 지능혁명 AI가 들어오면서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로봇만 로봇이 아니고 컴퓨터도 로봇이고요. 냉장고도 로봇이고 모든 기계가 로봇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로봇의 2차 지능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AI화 한 거예요. 그래서 3차 지능혁명이 되게 나면 우리는 사이보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초지능의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이 시간 더 확장 더 빨리, 공간 더 확장 더 커지고 인간 능력이 더 많아지는 거. 이게 이제 이 장표와 이 장표는 순서가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 2, 3년 전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놨을 때 사람들이 그때 블록체인 하면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제가 2019년, 18년부터 하고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놓았는데 오히려 세상이 메타버스 시대 블록체인이 뭐 정부 사회 어떤 다른 영역까지 금융을 포함해서 다른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이제 진정한 가치를 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유익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게 제가 좀 생각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죠. 그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를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고실업률, 정부 부채는 증가하고 오늘 환율을 1,000달러를 봤더니 어디에서 16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1,000달러에. 제가 2000년도에 1999년 2001년도에 제가 이제 그때 9.11 테러 일어날 때 미국에 살 때 그때 1,300원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비싸서 이제 좀 막 이렇게 좀 힘들다 그러면서 그런 유학생들 회계 현상 일어나고 이제 그랬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IMF를 거쳐 가입치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1,6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면 정말 우리 현금 뭐 이렇게 쌓아놓고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먹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치 있게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는 좀 가상의 어떤 공간들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사는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세상의 변화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시장을 분석해서 개인별, 차별화된 나만의 생산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읽으려면 개별 기술이 아닌 메가 트렌드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의, 개인의 성공 여부도 이런 메가 트렌드, 전체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트너에 의하면 모든 것들 시작은 2008년이다. 2008년 초연결 사회로의 진화. 그래서 저는 2008년이 역사의 한 장을 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 경제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로렌스 게스 교수가 2008년도에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해요. 2008년도가 바로 블록체인 신세계인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있었던 기술을 좀 이제 증명 방식만 최종적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에 2007년 청바지에서 핸드폰을 꺼낸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이게 바로 이 인류의 진화의 정말 어떤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이에요? 기계, 바로 스마트폰, 그리고 와이파이, 무선, 그 무선으로 온전한 가상의 공간으로 올라간 거예요. 수단이 있으면 집에 가서만 해야 되고 회사에서만 해야 되고 인터넷에 그렇게 접속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젠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런 유선의 공간으로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2008년도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죠. 금리. 이게 초연결 사회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는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 수가 지구상의 어떤 인구를 넘어서는 시점을 말하는데 문명의 모든 그 인간의 수가 인터넷을 연결된 수가 넘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IoT, 사물 인터넷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폰을 보유한 시점, 가상의 공간으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2010년을 우리가 원년이라고 합니다. 원년. 애플이라는 아이폰 2009년에 처음 들어왔고 갤럭시 S 2010년에 출시되었죠. 이 2010년이 되어서 우리는 드디어 핸드폰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뭐라고 한다고요? 스마트폰이라고부터 그때부터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초연결 사회의 시작은 언제?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0년이 원년이다. 그래서 불과 6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것인데 2016년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명명을 하게 돼요. 상상해 보세요. 모든 원년이 2010년도예요. 2010년도. 그런데 2016년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한 거예요. 6년 만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혁명이라는 거. 그 의미 맥락을 보면 정말 2035년도에, 30년도에, 그리고 2045년도에 인간이 영생을 얻는다? 가능하죠. 스마트폰을 쓰고 나서 우리는 평균 30%의 검색량이 늘었는데 뇌의 활동량이 정보를 복제함으로써 그걸 밈 현상이라고 합니다. 뇌의 활동량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과거에 5, 6년 이전에 스마트폰 사용 이유가 무려 6년 만에 30%의 30배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럴 만큼 우리의 지능이 어때요? 늘어났죠. 그래서 이 지능이 컴퓨터 기계 칩 하나를 설치하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들, 이게 바로 지능혁명의 완성인 거예요. 그게 누가 해줘요? AI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됐는데 이제 생각하지 마. 핸드폰 안에 있어, 스마트폰 안에 있어. 그러면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우리의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로 살아가는 세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누구라고 그런다? 스마트 신인류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번호 외우지 않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없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들 다 스마트폰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평가를 상품 가치를 누가 결정합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댓글, 점수, 그것들로 인해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공급을 소비자가 주도하는
이 시장의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게 혁명적 변화예요. 시장의 주인이 바뀌니까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급에 우리가 3D 프린팅 기기를 제외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스마트 신인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이런 것들. 스마트 신인류의 특징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때는 한 개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기본으로 2개 들고 다니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든 정보를 빠르게 얻기를 원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해보세요. 요즘 전원일기 한 번씩 TV 틀면 나오잖아요. 그 전원일기를 저 비단 10년, 20년 전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를 얻기를 1초도 5G가 들어오면서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답답해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세상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생각이 그냥 느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여기 저기 산에 갔는데 그 한양으로 올라가려면 항상 이제 거기를 이제 들려야 되는 문경세제. 그런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오면 이곳에 묵어서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그 한양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 얼마 몇백 년, 100년 전에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진화가 빨리 된다라는 게 혁명이죠. 생각이 바뀌니까. 지금 세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즉석 카피하고 전파하기를 원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기를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속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소프트 파워. 이 소프트웨어가 무엇일까? 지위가 우리는 더 이상 제조업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야. 모든 회사들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은요. 기존에 있는 모든 다른 기술에 IT를 더한 거예요. 이 IT라는 기술을 더해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완전한 혁신, 혁명이 일어나는 변화를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 10년 전에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핸드폰만 가지고 있던 시절에도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정보가 늦게 되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 학생들이 선생님들 말씀을 들을까요? 요즘 지금 과도기지만 정말 이 뉴노멀 시대 팬데믹 이후로 오히려 온라인에서 공부하는 게 더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한다? 메타버스에서 현실감 있게 하는 거죠. 모든 교육기관들이요. 이 디지털화 시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 플랫폼을 만들겠죠. 그게 바로 다른 모든 기술, 교육이라는 기술에 IT가 접목이 되어서 어떤 변화? 근본적이건 혁신적인 변화. 토마스 프레이가 한국에 와서 이젠 초등학생들 학교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6학년짜리가 손들고 창원에서 실제. 그러면 저 지금 학교 안 가는데 엄마가 학교를 안 보내고 그 세미나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러면 학교 안 가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은 가야 돼. 지금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 홈스테이 현상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학교 갔다 왔다 하는 시간에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더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반드시 인성에 대한 공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 교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우를 배우고 싸움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딪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내 내재적인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술들이 IT를 통해서 어떻게 근본적인 건 혁신적인 변화가 무엇이다? 생각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 토마스 쿤이 이야기했던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가상성이라는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 가상성이 바로 한계 비용 제로의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고 어느 임계점이 지나면 기하급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성, 가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무한창조, 그것은 바로 뭐다? 신용. 돈은 형체가 없지만 가치를 창조하는데 이 돈이 형체가 없는 게 가치를 창조했던 것이 바로 이 가상의 공간에서 신용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가상의 공간에서는 가치가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단 한마디에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 언젠가는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다 검증이 돼요. 그래서 신용이라는 것. 그래서 페이스북에 좋아요 이것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판이 선택이 되어서 뭐 이제 돈이 아니겠죠.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자산이 나에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가상인 거예요. 그래서 물리성. 플랫폼은요. 무한대로 확장이 돼요. 무한대로. 한계 비용이 없어요. 내가 교육센터를 더 늘리려면 오프라인 공간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자본이 필요한데 온라인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상성입니다. 저는 비단 얼마 늘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누구와 통화했나?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집값이 내리는 거 아십니까? 아파트 가격이 세종시 이야기를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10% 정도 내린 거예요. 용인에 전원주택이 기본으로 2억이 지금 내려가 있어요. 근데 뭐가 올라갑니까? 임야, 농지. 그래서 농지 취득하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농지 혹시 가지고 있으면 빨리 경영체 등록하시고 지금 해놓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5년 전에 이야기를 해서 대치동 땅값 내려갈 겁니다. 왜?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에 사는데 이런 공기 좋은 곳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일하고 싶지 그 몸에 안 좋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공기 안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지. 근데 그게 급속도로 변화되는 거. 어떻게? 기하급수로.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사회로 가면서 기하급수 성장을 합니다. 체험이 안 되십니까? 1996, 65년도에 무어라는 사람이 인텔의 공동 창업자죠. 이런 말을 했어요. IC 칩의 집적도는 매년 2배씩 증가할 텐데 10년 정도 지속할 것이다 라고 고등 무어가 1975년 되면 더 이상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5년도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어마어마 100만 배 이상의 프로세스 소자 수가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하급수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0년이 원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기하급수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이 임계점인 거예요. 임계점. IBM에서는 과거 2만 년의 정보의 양보다 2010년, 2011년 2년간의 데이터 양이 맞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0년, 11년도였는데 지금 2022년도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겠습니까? 이게 빅데이터 세상이에요. 4차 산업혁명의 원유가 빅데이터다라는 것.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하급수 성장을 하고 있어. 무어의 법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훨씬 폭발적인 성장으로. 네, 그게 저는 기계혁명은 2025년도
이 정도가 일단 기계혁명의 3차 기계혁명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하급수 성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에서 체스를 인도인이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왕이 당신의 소원을 말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도 하는 사람이 나는요 그냥 뭐 다른 거 줄 수 없고요. 그냥 체스판에 첫째 칸에 쌀 하나를 주시고요. 둘째 칸에는 필수의 법칙이죠. 2알, 셋째 칸에는 4알, 그 다음 8알. 그러니까 2의 배수만큼의 이제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 별로 뭐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중간만큼 오니까 45개가 됩니다. 이게 큰 논 하나 정도인 거예요. 쌀이 쌓이는 게. 그런데 만약에 그 체스판을 다 세우게 되면요. 1800경 알이 되어서요. 에베레스트 산 정도의 쌀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 성장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제 유머로 오각형별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오각형 별이 있습니다. (20초) 내에 찾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서 오각형 별이 됩니다. 우리는요 4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혁명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애플의 메가히트 제품, 아이팟, 아이튠 처음 생각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토니 파델이라는 사람이 이걸 제안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들리면서 이걸 만듭시다, 이걸 만듭시다. 우리 켄터키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투자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플을 만나면서 토니 파델이 30명 정도 이제 팀을 꾸리게 되죠. 그리고 6개월 만에 만들어낸 게 이 아이팟이. 그러면서 2001년 출시한 이후로 엄청난 파괴력이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누군가는 보았는데 이 보았던 것들을 발견하고 해준 회사가 바로 애플이라는 것이죠. 1, 2차 산업혁명에서는 단지 하드 파워였어요. 자원을 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었는데 4차 산업혁명은요. 상상의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져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매니저. 서비스 기획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서비스 기획을 좀 한 번 정도 공부는 해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패스트 캠퍼스하고 제로 캠퍼스가 있는데 좀 서비스 기획 쪽은 제로 캠퍼스 뭐 인터넷 강의 한번 들으시면 굉장히 시리즈로 잘 내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한 번 정도 딱 들으면 사고의 패턴이 엄청 확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요, 바로 이 상상의 아이디어가 만들어가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이 좀 늦었어요. 스위스가 제일 빨랐고요. 미국, 일본, 독일 이렇게 갔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축소를 할 것이냐, 성장을 위해서 확장을 할 것이냐, 당연히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을 해서 그 어떤 전략을 수립하면서 생산성, 여러분 자체에 대한 생산성,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성장을 해서 확장하는, 이제 줄일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Just do it.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 제가 아까
정말 3년 전에 그 도표를 만들고 제가 2019년도 4차 산업혁명을 열심히 강의를 하고 다녔을 때 좀 비난받았어요.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꿋꿋하게 그 좀 작업을 해서 마무리해놨다면 2020년도, 2021년도 좀 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저는 생각은 좀 남들보다 독창적으로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996년도에 스티븐 코비 세븐 헤빗을 제가 접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내 거다 시켜서 누군가에게 알리는 작업은 제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도 그렇게 반성을 해보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나의 어떤 생각들, 아까 오바탱을 발견하듯이 나의 어떤 잠재력을 발견을 해서 자아실현을 이루기까지 가능하게 한다. 영상은 제가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참 희한하죠. 2016년도에 이런 팬데믹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예측하셨던 분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런 메타버스 세상 이런 것들을 예견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네, 그래서 우리가 우편만차는 여러 대 연결해도 결코 기차가 될 수 없다. 네, 요셉 쉼프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회학자인데 장례식에 뒤통수의 사진을 찍어서 넣으신 분이요. 좀 특별하신 분이죠. 그래서 1세기 전에 말한 혁신의 본질, 마찰을 개량해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도 그것은 근본적인 진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쓰는 것.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벨트, 가죽, 혁띠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긁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람의 피부를 백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혁명은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를 한다라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이 혁명은 완전한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과 새로운 인재상으로 우리는 준비해 있어야 됩니다. 19세기 저 영국의 산업화 강국에서 드러난 방적기, 이 기술이 이것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야 우리의 일자리를 없앨 거야 라고 해서 영국의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어린아이까지 가서 다 그 기계들을 부숴버린 사건이 러다이트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등장으로 타자 치는 직업은 사라졌지만 지금 컴퓨터 등장으로 모든 직업군이 컴퓨터를 없으면 안 되는 직업군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들이 우리의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앞으로 그 많은 정말 공장 우리 막 데모처럼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은 오게 되었고 이 오게 된 산업혁명 속에서 더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4차 산업혁명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나의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가상혁명, 플랫폼혁명 진화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을 정말 단순하게 좀 욕심을 내자면 단순히 안 받아들이고 정말 남들보다 제가 자지 않고 20년 이상을 엉덩이 붙이고 의자에 앉아서 고민하고 했던 것. 제가 경영학 박사의 교수의 남들 잘 나가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굳이 그 모든 걸 버리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가서 제가 4차 산업혁명 2017년도 강의 시작하면서 박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런 과정에 만들어진 제가 오프라인의 인성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정말 온라인의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하나를 보지 마시고 처음 가상혁명이라는 것의 맥락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가 미래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플랫폼 혁명, 블록체인 혁명, 메타버스, NFT까지 오면서 오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들을 조금은 더 저는 솔직히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고민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올 한 해는 정말 이 고민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물론 쉽게 한 내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가 지천명이라는 50을 넘으면서 이제 51잖아요. 제가 그러면 만으로. 그러면 과연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공부했던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 것인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우주가 너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그 공헌하게 너 이 회사에 무엇을 공헌할 거야? 이 공헌을 하기 위해서 활용한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까 플랫폼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가치, 내가 가장 재미있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이걸 찾고 나서 그러면 그것을 세상에 어떻게 공헌을 하지? 어떤 가치를 남기지? 이것들을, 그래서 어떤 레거시를 남길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 준비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많은 과정에 제가 최근 3개월 동안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그동안 좀 놓고 있었던 교육 과정들을 이렇게 들춰내면서 지난주 애니어그램 강의 들으셨던 분이나 교류 분석 들으셨던 분들은 정말 어쩌면 정말 제가 깊이 있는 제 진정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난히 더 많은 고민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 많이 공부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사료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드려야 되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왜 나는 행동하지 못했지? 이런 아쉬움과 반성과 함께 정말 미래를 좀 더 준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후 이후 김은이라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4차 산업혁명에 우리는 뿌리를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도기에. 지금 30대, 40대, 50대가 가장 많이 겪을 거예요. 20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럴 때 한번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을 했고 초연결, 융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에서 23일간 4일간 개최가 되었는데 이제 그때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그런데 유럽에서는 아니야, 파괴적 혁신, 기술의 진화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과 인간의 삶과 국제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영상은 또 보지 않을게요.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말 신속하게 적응하고 개인, 국가 이런 것들 번성할 것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고 경쟁력을 잃고 낙오할 것인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2017년 이후 18년, 19년 블록체인 업계들을 많이 해외로 몰아냈어요. 그래서 스위스로 가 있고 뭐 중국에서도 이제 일을 못하니까 다 빠져나왔고 지금 제3국 혹은 러시아로 많이 가서 그 회사들을 차렸죠. 그들을 그때 수용을 했다면 우리 한국은 좀 더 빨리 더 많은 4차 산업혁명에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끌고 갈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민아 교수님이세요. 자꾸 하셨지만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과 윤정록 교수님이 이제 미래
그 미래정보부 차관하셨던 우리 윤종록 교수님과 이민아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분의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뿌리, 근간이 저에게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인간 르네상스 혁명의 의미는 정말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인간이 얼마나 더 이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더 인간의 본연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인간 중심의 영역이다. 단순 기술들은. 그래서 더 인간의 인지혁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년 전 수렵 체력 생활을 하던 뭐 인류 농경 생활을 비롯해서 동물 가축으로 키우면서 시작을 하고 농업혁명, 생산, 운송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생산성이 향상된 거죠. 식량이 나아지고 인구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농경 생활이라는 뭐 새로운 그 과정을 겪고 그리고 이제 과학혁명, 1차 과학혁명, 2차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의 힘으로 옮겨가는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기계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들이 되었죠. 그래서 강화된 인지력이 인간의 결국은 생산성을 증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야 하니까 클라우드 슈밥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생산성이 증가되었어. 생산성이 인간이 어떤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이 기계들을 통해서 생산성이 바뀌었어. 부의 흐름이 바뀌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초생명 사회, 우리 이민아 교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경제, 사회, 과학 이 세 분야에서 초생명 사회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을 명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 무엇이다? 인간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차 산업혁명, 제임스 와트. 그래서 증기기관 혁명이죠. 그래서 철도 건설. 그러면서 자본주의 확립과 사회주의 사상의 대도를 이루게 된 18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세기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176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증기기관의 에너지 혁명이다. 2차는 무엇이게? 전기혁명이죠. 전기혁명. 그래서 대량 생산 라인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으로 진화가 되면서 우리 포드 자동차와 에디슨은 친구 관계였죠. 아버지 뻘 되었지만 그때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던 게 포드의 미션이었던 거예요. 네, 그것이 에디슨과 함께 뭐 유명한 일화도 많이 남겼지만 이때 제국주의의 출현으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우리가 전기혁명의 시기다라고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의 석유라는 것들로 플라스틱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생활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3차 산업 1960년대 시작을 합니다. 1960년대 IBM에서 이미 이때 AI가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시작을 한 거죠. 반도체 1983년에 우리 한국에 반도체를 가져왔죠. 삼성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시다 고노스케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반도체를 6개월 늦게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영원히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삼성이 스마트폰을 6개월 LG보다 더 빨리 시작을 해서 시장을 장악했죠. 그래서 이 6개월 선점해서 빨리 진입하라는 것들을 꼭 지금의 네트워크 효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만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기술력과 이런 것들을 지금 대만이 좀 앞서고 있는 현재 안타까운 시장. 화폐 전쟁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중국이란 나라, 인도, 싱가포르, 중국 이 세 나라가 아시아의 대권을 잡는데 거기에 한국까지 끼어 있다라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이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그럼 뭘로 그러지? 근데 확실한 것은 인도의 IT 기술자들이 엄청
나다라는 것이죠. 인도인들이 엄청 많이 이거 IT 기술을 지금 브레인들이 많아요, 쉽게. 그리고 중국이 그 많은 인구에 이 이동 수단이 없어지고 가상의 공간으로 묶어진다면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아, 중국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과연 미국이 이길까 중국이 이길까 화폐 시장에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차 산업은 디지털 혁명을 비교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데이터, 사물 인터넷이 데이터를 사물 인터넷도 하나의 온라인 공간에서 데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010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온라인의 인터넷 공간에 사람의 개체 수만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개체 수에 사물 인터넷, 뭐 공간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되어서 들어간다. 이게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고 강력해진 센서가 많아지니까 센서 비용이 비쌌는데 센서가 많이 저렴해지면서 IoT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인더스트리 4.0 인류 문명 4.0 시대에 초연결 창조 사회로 진입을 한다. 그래서 초연결이 언제다? 2008년을 기점으로 2010년도이다. 인간의 개체 수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자료의 수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디지털 혁명의 시대.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시대 인프라를 깐 거예요. 도로를 깐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그 위에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한국이 잘 발달을 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 때 이게 지금 늦어버린 거예요. 기술들을 빨리 발달들이지를 못했죠. 그래서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파밍, 지능형 로봇, 융합 과학 기술, 소프트웨어 중심 지식 사회. 그래서 스마트 파밍이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과 또 공부했습니다. 우리 농업혁명, 농업의 어떤 미래,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내 집에서 스마트 파밍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산물을 하고 단순히 농산물이 우리 인류의 장기, 신체의 장기를 만들어서 3D 프린팅이 그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의 몸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파밍이 그냥 이제는 농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딱 이제 2019년도에 공부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이런 미래의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세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스마트 파밍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마트 파밍 회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엄청 성장을 할 거다라는 거. 지금은 아직은 고전을 면치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온전한 2025년도가 되면 아마 그 기하급수 성장에 가도를 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조그만한 농지라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스마트팜을 당장 1, 2년 사이가 아니라 내 것 먹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께 분명 제 강의를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때 그런 세상이 진짜 왔구나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2의 기계 시대, 오늘날 세계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이 자동을 해서 완전한 풀포스를 갖추고 세상을 만들어내는 변곡점의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 개별적 기술이 아닌 하나의 5G와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인프라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것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율주행차, 우주, 이것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G와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야 이 앞으로 미래 사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야 되느냐? AI 당연히 있어야 되죠. 빅데이터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서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에 땅이 비싼 게 아니고요. 오프라인에 땅값이 비싼 게 아니고요. 온라인에 서버 공간이 더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구글을 따라잡았잖아요. 그 서버 공간 확보. 그래서 그 서버 공간을 만들려면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 오지 그런 공간에 큰 공간을 세워서 막
CIA가 데이터를 어떤 막 사막에다 이렇게 해놓은 영화들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오히려 그런데 단가를 비싸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지금은 비싸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지금 이미 구글에서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 시대가 머지않아 와요. 오면 이제 2025년 정도만 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우리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변할까요? 네. 그래서 시스템적 혁신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혁명이에요. 내가 김은희라는 사람이 과거 50년의 김은희와 앞으로 정말 2025년도가 지난 후에 블록체인도 GDP 15%가 블록체인화 된다고 했잖아요. 그 세상에서 김은희는 가상의 생산, 가상의 노동, 가상의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패러다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부의 척도가 달라지는 거죠. 석유 줄까? 서버 줄까? 그럼 당연히 지금 서버를 받아야겠죠. 왜냐면요. 에너지가 석유가 없어도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변화가 엄청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로봇이 부부의 어떤 사랑, 성, 모든 걸 만족시켜 줘버려요. 그러면 인간이 부부 간의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런 갈등을 겪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로봇으로 나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사람과 접촉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을 겪는 고진멸도, 고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명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면서 이름 붙여지면서 고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게 탐진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인간은 고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 이게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예, 정보혁명 시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공장의 도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상 시스템과 물리적 시스템이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전자, 염기, 서열, 나노기술, 재성에너지, 퀀텀 컴퓨터까지, 양자 컴퓨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IoT 기반형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딱 그 기점에 정확하게 올라가는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IoT, iOS와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인류문명 4.0의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이다. 2010년도죠. 진정한 디지털 혁명의 시대. 그래서 인류 탄생부터 2013년까지 5엑사바이트예요. 2015년 7.9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네, 엄청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30년 브론토바이트, 뭐 락시아바이트, 뭐 모르셔도 돼요.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다. 인간의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IoT를 통해서 사물이 말을 하고 사물이 생각을 하고 사물이 판단을 하고 사물이 어떤 것들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AI가, 로봇이. 그래서 초연결 사회다. 인공지능의 신세대 개척.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가 500억 개가 되었어요. 빅데이터를 통한 AI 해서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인공지능 비서, 현재는 음성인식까지 다 되었고 보편화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앰비언트 컴퓨팅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의 생각을 예측을 하고 우리의 말을 예측을 해서 걔네들이 알아서 인간 생태계의 일부로 좌우하게 된다라는 게 그래서
지능이 AI와 내 지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초연결, 글로벌 생태계로 완전히 재편이 되는 것이죠. 인더스트리 4.0을 좀 볼게요. 4차 산업혁명의 근원지, 클라우드 수법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 경제, 기술, 산업 모든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이슈로 들어왔고 인더스트리 4.0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하노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바마하고 메르켈 총리가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가 트렌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선도해서 내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건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독일은 혼자만 나만 이렇게 우리 하나의 기업만이 아니고 전 기업과 기업 간에 연결을 하고 그 기업과 기업 간에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공식화된 거예요. 인더스트리 4.0이. 그런데 2006년도 이제 독일의 카이저슬라트라라는 데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 불리는 작은 이제 비영리 단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모인 이들이 이게 테슬라 우리 알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언급했던 거. 원래 사실은 에디슨보다도 테슬라가 더 먼저 이렇게 발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 등록한 사람은 에디슨이어서 억울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사람이 연결했다. 무선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분해가 될 것이며 사람들의 지갑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테슬라가 만든 이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DFKR이라는 독일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이 인더스트리 4.0을 만들기를 시작을 한 것이고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2006년도부터 독일에는 이제 하이테크 전략이라는 것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했기 때문에 2011년에 인더스트리 4.0을 여기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이테크 전략 2020에서 좋은 기술력들을 우리가 서로 같이 융합을 하고 서로 지멘스에서 이제 뭔가가 필요하면 그냥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기계가 바로 보시에 그 기술 기계가 몇 개 필요해. 그러면 보시에서 그 로봇이 감지를 해서 그냥 이제 보내주는 거. 이렇게 기업과 기업 간의 스마트 팩토리를 연계를 하자. 글로벌로 만들자. 이런 것들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2011년도에 여기에 인더스트리 4.0이 포함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오히려 이 인더스트리 4.0이 더 크게 이슈가 되면서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끈 거야.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야, 그 기술의 진화였는데 그 기술력의 파괴적 격진의 진화였지 무슨 4차 산업혁명이야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명, 완전히 인간의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것. 그래서 이거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명명을 클라우드 슈밥이 2016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출발 병행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하게 되고 고객들은 이 시점에서 정말 많은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시점에서 독일이 수출에 있어서 중국을 이제 못 잡은 거예요. 중국이 이제 그때부터 막 앞서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국 자리를 중국에 내주면서 내부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아디다스가 독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어떤 리셔링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일본 다음으로 빠른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어 있었고 전후 세대의 대량 이 은퇴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기능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요구로 에너지 절감, 친환경 에너지 그때 많이 이제 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를 글로벌로 서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면서 이게 진화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의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되면서 ICT 물론이고 사물 인터넷에 카본 파이버와 같은 신소재,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사람이 없어도 기술이 공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렇게 된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을 왜 명명했다고?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의 완성, 가상의 공간으로의 진화 이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켈 총리가 이제 그 하노버, 박람회에서 열리는 것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을 전파하고 앞장서서 이렇게 한 게 된 거죠. 네, 히든 챔피언이라는 중소기업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작지만 강대한 국가, 강대한 기업들이 가장 많은 것들이 히든 챔피언. 그래서 유럽의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이런 헤르만 지몬이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경쟁력이 매우 강한 강소기업. 그래서 이 기업들끼리 서로 뭉쳐서 전 세계적인 기업들.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하면 스위스에 있어요. 잊어버렸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이 엘리베이터 회사가 우리 인천 영종도 공항에도요. 그 회사 엘리베이터가 왔는데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시찰을 갔었어요. 근데 진짜 약간 산 속에 있어요. 산 지역. 그러니까 큰 도시도 아니고 완전히 약간 소도시 그런 곳에 있는데 그 조그만한 회사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조그만한 회사가 전 세계에 엘리베이터 만드는데 1위라는 거예요. 1위. 그런 기업들이 중국 여기를 지금의 강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소기업들이 하는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대기업 추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바로 뭉쳐서 4차 산업혁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바마가 메르켈 총리하고 만나면서 메르켈 총리가 봐라 우리는 이렇게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잘 되어 있어 라고 하니까 야 그래? 그러면 나는 너희들은 하드웨어지 난 소프트웨어 할 거야 라고 가서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대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를 불러내오죠. 그러면서 야 소프트웨어 강국 만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인재들 특히 인도의 인재들을요 다 부릅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 젊은 청년들을 불러서 아이디어 대회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누구냐면 MS 뭐 그때 뭐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젊은 청년들에게 야 너 이거 우리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1,000만 원짜리였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대기업들은 그걸 거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오바마가 그것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스타트업을 오바마가 이제 만든 건데 젊은 인재들을 데려와서 좋은 아이디어 오케이 이제 그걸 기획이라고 하겠죠. 너희들 아이디어 살게. 그런데 너희들 혹시 우리 회사에 취직하지 않을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대기업에 그렇게 취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열망이에요. 하는데 돈도 많이 주고 나의 아이디어 값을 제대로 쳐주면서도 급여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인도에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때 많이 돌아갔던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많이 돌아갔대요. 자기 본국으로. 근데 우리 한국의 인재들은 사실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그렇게 들어오면서 별로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 실업률, 오바마가 처음 취임했을 때보다 이제 퇴임하고 나갈 때 이제 보면은 취업률이 증가한 거예요. 유일한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스타트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재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지금의 소프트웨어 강국이 된 게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이것들 막 저항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오바마가 가장 잘한 일이었지 않나 지금의 소프트웨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강국까지는 되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인터넷 공간에서 가상의 토지, 가상의 노동, 가상의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그때 이제 우리가 화폐혁명이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책도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런 역사적인 상황. 그래서 오바마에 의해서 인더스트리 4.0이 아니 스타트업이라는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누구나가 젊은 친구들에게 꿈을 물으면 스타트업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전자기업 지멘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조 현장에 디지털을 지원하고 자동화 시스템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UCS사를 인수해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했고요. SAP라는 세계 최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여기에도 당연히 빅데이터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쉬,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이 보쉬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요, 우리 뭐라 그럴까 스마트 도시 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이 기업이 이 하나하나의 기업들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서로 그 기업들을 연계를 해서 각각의 같이 글로벌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우리 한국은 우리 것 정보를 누가 노출해 갈까봐, 우리 뭐 쉽게 말하면 내 사람 누가 빼내갈까봐, 혹은 내 기술 누가 가져갈까봐, 내 돈 누가 가져갈까봐 공유를 못해요. 그런데 이 독일이 이렇게 서로 하나의 내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술력이 전 세계 글로벌화에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픈을 한 거예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가치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쉬 같은 경우도 250여 개 기업에 먼저 자기들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예요. 정말 감동이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우리 거 뺏길까 봐 너무 보여주지 않으려고 내 걸 숨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 독일이라는 나라는 배울 점이 있는. 맞아. 우리 여기 독일에 계시는 선생님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거. 아까 이미 존재한 기술들을 오각형을 짜맞추니까 오각형이 딱 나왔던 것처럼 시장 기술 사회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2025 전략, 그리고 10만 AI 양병선, 10만 블록체인 인재 양병선, 이게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우리 한국은 제조업 3.0, 그리고 일본, 미국, 사무리드 CPS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멘스는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장하고 분석을 해서 실시간 자동 분석, 그래서 가치를 창출하고 최적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량률이 40분의 1로 줄었고 에너지 비용이 30%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까? 노동력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러다이트 운동처럼 자동화가 우리의 일을 파괴, 창원에 그 대기업 있잖아요. 네. 두산에 그 제가 아시는 분이 소프트웨어 3D 프린팅 기기를 대량 이제 보급하려고 3개월을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서 공장장들 교육을 시키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안 했어요. 2017년도 이야기예요. 왜 안 했냐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변화시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에 프랑스에 세계적인 가스 공사가 있어요. 이 가스 공사는요, 기존에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빅데이터를 공부하게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기존에 있는 3D 프린팅 기기를 도입을 하고 대신 여러분들을 6개월간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빅데이터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예를 들어 제가 컨설턴트인데 가서 제가 못 모르고 가서 분석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 기술력이 제가 더 못하겠죠.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가스 회사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3D 프린팅 기기를 도입을 하면서 그 남은 인력을 빅데이터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때 제가 2018년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사례를 들었거든요. 이 내용들을.
그런데 제가 그때 S&T 중공업 이렇게 시리즈로 강의하고 있을 때니까 두산 사례를 들면 그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일자리가 뺏길까 봐 성장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건 없고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만든 회사 대표님이 이제 저와 스키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안타깝다. 저 두산은 3년 후에나 들어가야겠다. 기존의 공장장들이 반대를 한다라는. 그때 3D 프린팅 기계로 대체를 했다면 어쩌면 그때 이제 두산은 팔았거든요. 회사를 외국 업체에. 했다면 팬데믹이 왔을 때 참 좋은 효과를 얻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비용 다른 분야에 필요한 부분이 생기지 직장이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이렇게 기술의 최적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네. 메이크라는 제조업 서비스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위 중장비 기업도 그 모니터 센서 이렇게 전 세계에 중장비가 나가 있는데 그 중장비를 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 저장하고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당신의 중장비 기계는 지금 오른쪽 바퀴가 약간 마모됐다. 이걸 언제 고쳐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생산성이 향상되고 비용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캐터필러라는 세계 중장비 기업도 이렇게 혁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는 중장비의 최적화 및 작업의 효율이 증가되죠.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니까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화 시켰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술에 IT를 접목한 것,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합니다. 2013년도에 맥킨지가 보고서를 냈어요. 앞으로 가장 위력적인 12가지 기술을 냈죠. 그리고 2025년도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기술들의 예상, 응용 범위. 그런데 이것들이 2018년도에 거의 기술이 완성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 클라우드 슈밥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거대한 메가트렌은 3가지로 기술할 수 있는데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그래서 무인 운송 수단, 3D 프린팅, 첨단 로봇, 신소재, 정말 그래핀, 첨단 나노 소재.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옷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뚫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는 머리카락 100분의 1 정도 매우 얇은데 그 제조업과 뭐 이런 곳에서 열과 전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석유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의 판도 바뀌겠죠. 열경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거의 완성 수준 같은 호의 기술 보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 당연히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IoT, 원격 모니터링 기술, 전자태그, 분산 원장 방식의 블록체인. 제가 그때 이런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제 사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온두라스 정부는 토기 등기 시스템 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등기부등본 뭐 이런 걸 다 떼려가잖아요. 이제 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디맨드, 주문형, 예측 시스템. 아마존이 최초로 예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어느 날 1위로 등극을 합니다. 예측 시스템이 이제 온 디맨드 경제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생물학, 유전자, 염길 서열부터 유전자 과일 만들었잖아요. 잘라서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필요 있는 부분. 그래서 나 앞으로 이런 미모로 해주세요. 나 앞으로 이런 신체 만들어주세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성 생리학, DNA, 디지털 데이터를 기록해서 농업 바이오 이런 부분에 내 거 장기를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바이오 프린팅, 생체 조직 프린팅 기술, 그리고 유전자를 편집합니다. 이런 생물학 기술들이 정말 앞으로 메가트렌드로 미래를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클라우드 수업의 한 이야기. 이런 세상이 언제 온다고요? 2025년도에 완성이 된다고요. 지금 이미 와 있다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발생할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1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되고 있다. 미국 도로를 3D 프린팅 간 30% 이런 것들이 거의 2018년도에 많이 완성이 된 거예요. 혁명적 시장, 그래서 초연결 사회로 진한데 뭐다?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어디다? 빅데이터.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들은 빅데이터, 데이터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다. 문화시장은 자발적 클릭 시장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확산, 모든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인터넷 클릭 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접속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판권, 아메리칸 TV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뭐였냐? 데이터가 많은 회사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존의 그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해서 수집, 저장, 분석 등이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은 숫자가 없잖아요. 1 더하기. 그런데 이것들이 픽셀이라는 컴퓨터에서는요. 데이터화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가치를 추출하고 더 빠른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를 우리가 빅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다양하고 더 정확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빅데이터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70억 명 중에 60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뉴욕 시장 거래에서도 당연히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매일 자동차는 센서가 저렴화가 되어서 센서가 많이 부착이 돼요. 그래서 자율 주행자가 되는 거죠. 매달 우리 페이스북에 올린 기록들이 엄청나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기업은 3분의 1 의사 결정을 할 때 현재의 데이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통계조사 27%는 자신들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는 데이터의 부실한 그 진로, 좋지 않은 진로에서 매년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활성화되고 필요하고 그런다라는 말이에요. 빅데이터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 인공지능 알파고도 어떻게 되냐? 데이터가 없었으면 안 된다. 첫 번째 고수 따라가기, 두 번째로 인공지능 신경망 활용을 하기를 해서 많은 고수들이 뒀던 수를 선택해서 연구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든 수를 검토하기 힘드니 이제 좋은 거, 중요한 거, 이길 확률이 높은 수만을 찾아서 훌륭한 수만을 찾아서 막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스스로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고수들의 전략은 어떠한가 이것을 또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승률이 높았던 수를 선택을 하면서 알파고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 그 비정형 데이터 이 고양이와 이 고양이가 맞는가? 이것들을 찾게 되는 것들이 다 픽셀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것들이 데이터라는 거예요. 데이터. 그래서 정말 데이터가 없었으면 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들은 데이터가 있어야 그 사례를 분석을 하고 딥러닝 더 공부를 해서 최고의 수를 만드는데 데이터가 10개밖에 없는 것과 100개 있는 것에서는 당연히 100개 있는 것에서 데이터가 돼야 되죠. 근데 숫자만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술력의 진화로. 그래서 빅데이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신기술의 플랫폼 성장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데이터가 생성하고 데이터가 전장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사물 인터넷에서 사람, 공간,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정보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공유되고 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 사물 인터넷은 사람과 사물, 공간, 데이터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잠깐 이제 보았고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시간 관계상 재미없는 것은 삭제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 그림으로 알아보는 테스트인데요. 두 개의 그림에 이제 그 다른 부분이 네 곳이 있어요. 네 곳 중 가장 눈에 띄는 곳. 네. 네. 잘 썼어요? 태양을 찾은 사람은 뭐 위치에 기반한 사람이라 그러고요. 당신은 유머에 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머가 이제 많다. 다른 사람들과 생각하면 누군가가 건지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 이렇게 유혹에 약한 사람이 유혹에 여자의 머리 모양을 봤다면 바람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출입문 크기를 봤다면 대인관계가 좋아서 여성이든 동성이든 주변에 사람이 늘 끊이지 않고 자동차 바퀴를 봤다면 당신은 바람기가 다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글로벌 대응 전략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CPS 중심 산업 인터넷 프레딕, 이거 G의 프레딕이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정보는요, 우리가 삼성 냉장고를 하면요, 이 프레딕에 우리의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미국의 산업 인터넷, 독일의 대응 전략, 지메스 보시 SAP를 추진을 했고,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CPS, 그래서 8개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 전략을 한 거예요. CPS 중심. 당연히 일본도 대응 전략을 했는데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 로봇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정책 기조로 이제 대응 전략을 이야기를 하면서 IoT, 로봇, 산업 경쟁력, 네,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중국 2025 제조업 혁신 강화, 그래서 이런 환경 친화적 공업 분야 기초력, 품질 향상, 정보화, 제조업 국제화 수준 이 전략으로 제조의 2025를 통해서 만들어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특징은 정부와 관민이 함께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성장이 늪에 빠진 우리 한국 수출력 증가율 추이 이런 환경에서 경제 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변화, 우리가 속도의 변화와 방향의 변화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 한국은 제조업 3.0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을 통해서 O2의 혼돈에서 생명은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발견을 한다라고 이민아 교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 연구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충돌의 갈등 그리고 O2 평행 모델을 보면 이렇게 저장하고 분석 빅데이터를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뭘 한다? 가치, 예측, 맞춤. 내가 이제 한 1년 후에 발병이 될 확률이 큰 사람입니다. 라고 오는 거죠. 그러면 미리 제거해버리면 그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안젤리나 졸리가 부모의 유전인자에 암세포가 있어서 보니까 암 확률이 좀 커서 유방을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죠. 부모님이 주신 몸인데 미리 예측해서 이랬다라는 거. 그런데 그게 바로 예측. 당신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률이 85% 높습니다. 라고 제거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유방암 발생할 확률이 15%로 줄어든 거죠. 이게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생을 더 인간의 아까 욕구 더 자아실현을 이루면서 적은 돈으로 많은 효율성을 이루고 생산성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온라인에서 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민하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6대의 디지털 기술과 6대의 아날로그화. 자, 3차 산업혁명은 가상혁명으로 올라가서 디지털화 시켰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오히려 그 디지털 공간을 현실 세계와 똑같이 아날로그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의 아날로그화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을 해서 우리 한국의 한국형 O2O, 한국은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모 이렉투스를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이야기를 했고, 아까 포노 사피엔스 이야기를 했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한다. 그래서 호모 디지쿠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로 살아갈 것인가. 누구나 슈퍼맨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죠. 누구나 지식, 투시, 동시서, 초감각. 이 기계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인류의 일부화가 된 최초의 기계, 생명의 일부가 되어서 카오스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오감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느끼잖아요, 이제. 근데 육감은요? 육감이 뭐죠? 의식, 아니, 비설, 신, 의하면 의식이 육감이에요. 6번째 감각. 이 육감까지도 우리는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본연의 인간의 모습들, 이런 것들로 가는 것들이죠. 옛날에 우리 중국 드라마, 영화 보면 막 에너지, 기정혈, 기신정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 에너지 기운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저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바타로서의 스마트 기기. 앞으로 이렇게 되고 우리는 지속 가능한 생산, 분배, 구축. 그래서 이민혁 교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한 게 분배예요, 분배. 너도 이렇게 돈이 들어왔을 때, 수익이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분배할 거야? 이 분배가 가장 문제야. 이 분배를 잘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서야 우리 한국이 좀 뜨면서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들을 생각해 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먹고 사는 것 이젠 고민 안 해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콩알조각 하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뭘 먹고 살까? 네. 인간이요. 에너지를 먹고 사는데 달의 에너지, 달의 유기체를 지구가 먹고 살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과연 4차 산업혁명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가? 또 우리들이 이제 생각할 것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것이며 나는 어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놀면서 일하는 인간. 빅경제로서 우리는 주 20시간밖에 일하지 않을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기본소득을 받게 되고 오히려 역소득세 예, 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온라인에서 모든 인간의 어떤 정체성이 관련된 것도 다 얻게 되고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편잣집에서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상의 공간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공간은 먹고 자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상혁명이잖아요. 그래서 호모 파베르와 노래하는 인간 호모 루데스를 이야기를 해서 호모 파덴스라고 하는데 이 일자리 혁명은 이 호모 파베르와 호모 루덴스의 융합으로 인간은 의미 있는 목표에 재미있게 도전하는 호모 파덴스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파덴스의 시기에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의미 없이 재미만 타닉하면 사회와 유리되고 소비, 놀이에 몰두하는 인간, 경험을 중시하고 재미를 추구해요. 제가 참 재미없는 사람이어서 염려는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인간들이 그런 걸 추구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앞으로 플랫폼은 이런 플랫폼으로 진화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적 사고의 관점에서 상상력,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이 상상력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기획만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얻어낼 것이다. 상상력으로 탄생한 작품, 우리 이제 아바타 같은 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올해 대응 광고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미래에 집중, 변화에 집중, 가치에 집중.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0년 안에 소외될 직업, 혹시 의사, 변호사, 판사, 이발사, 아나운서, 관광가이드, 교사, 부동산 중개인, 회계사, 은행원, 이런 것을 준비하지는 않으시겠죠. 필요한 직업, 물, 수학, 산업가. 네, 제가 그 거기에서도 물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물전쟁이 석유전쟁이 아니라 물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량화된 자아평가사.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 사람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 사람의 평점을 매겨주는 것. 그리고 3D 프린터,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한 직업이겠죠. 세 번째로는 미래 수레바퀴. 사회 트렌드들과 특정 사건이 가져오는 우리 2차, 3차 영향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미래 관련 질문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나만의 어떤 것들, 나만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일상생활의 속도와 복잡성은 증가해서 더 복잡해진 삶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즉, 네 번째로는 미래사의 인정과 필요한 영향을 본다면 인재상은 열정, 협동심, 친절, 인내심이에요. 이해심, 책임감, 이해력, 추진력, 판단력 등 다 좋은 말이네요. 네,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자비, 선, 뭐 격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런 것들은 인간으로부터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역량, 문제인식, 대안 도출, 협력. 그래서 아까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협력, 그럼 결국은 기계와의 협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하게 될 것이라 직관적 통찰력, 훈련된 통찰력, 뭐 지식, 네트워크, 하드웨어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이야기한 우리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모습. 나는 어떤 세상을 준비할 것인가? 소유에서 접속으로 그리고 공유로 나의 모든 행동은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 주문되고 나의 위치, 신체 데이터, 자동차, 집, 온도 조정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바보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이걸 인세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작은 변화를 원하면 행동, 그리고 큰 변화를 원하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금 우리가 나의 어떤 사고체계에서 조금은 변화되어서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새롭게 변화라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성경 비결입니다. 라고 하면서 변화의 질을
C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 속에는 반드시 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해야 됩니다.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는 강의고요. 오늘 4차 산업혁명 마지막 통째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의 이 4차 산업혁명 시리즈와 또 애니어그램 교류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정말 그 둘의 통합점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도 결국은 정체성에 대한 변화예요. 정체성이 패러다임이 시프트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내가 얼마나 더 빨리 잘 인지해서 나의 것을 잘 찾는가,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 속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어떤 내적인 탐구는 앞으로 더 중요한, 왜 인간관계 교류보다는 우리는 온라인의 커뮤니티만을 중요하게 여기길 것이니까. 그랬을 때 그 내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내적인 탐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잘 믹싱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됐지만 여러분과 수업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이걸로 마칠게요.